아마 제목을 보시고 뭔 개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장의 2+ 출연율, 근내 지방도를 높이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같은 육질 등급 2+여도 용량 등급이 A, B, C 중에 C가 나오면 단가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자연스럽게 C가 나오지 않게 사양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농가들이 현장에서 C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등지방 두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게 하려고 사료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물론 C 출현율은 분명 낮출 수 있겠지만 등지방 두께를 잡으려다가 더 중요한 근내와 도체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료의 양을 제한한다는 건 소들이 더 먹을 수 있음에도 사료의 양을 늘려주지 않아서 증체를 하고 마블링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한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접 경험을 해보고 데이터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농장이 평균 이하의 송아지로 도체중 500kg 이상, 2+ 출현율 64% 이상을 달성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료와 사양관리 방식도 중요하지만 한우가 정말 많이 개량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액번호 950, 1203, 1416 이런 1그룹 선호 정액이 다른 일반 KPN들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맞아요. 실제 결과도 그렇고요. 하지만 사실 이런 독보적으로 두드러지는 좋은 정액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 다른 KPN들도 이미 유전 능력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한우 농가에서 소 잘 키우기로는 손에 꼽히는 그 농장 안에서도 선발된 송아지들, 이런 개체들을 또 모아서 1년에 900마리씩 검정을 하고 그 좋은 송아지들 사이에서도 선발된 66마리만이 후보 시스소가 되죠. 그리고 그 후보 시스소의 자식들의 후대 검정까지 해서 30두만이 보증 시스소로 등록이 되고요. 사실 이미 후보 시스소가 됐다는 것 자체도 이미 그 소의 유전 능력과 개량 정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한우 개량의 역사는 벌써 1969년도부터 50년이 넘었고 농가에서 본격적인 개량이 이루어진 것도 대략 20년 이상 되었는데요. 한우의 개량에는 크게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 지방도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우의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이 4가지 개량 방향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순서를 꼽자면 근내 지방도와 도체중 위주로 개량이 많이 되어 왔고 그 다음이 등심 단면적, 그리고 그 다음이 등지방 두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근내와 도체 위주로 유전 능력이 많이 개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몸의 근육을 키우고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재료는 영양소, 그러니까 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가 유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소에게 사료량을 부족하지 않게 사료 급여량을 늘려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농가들에서 가장 개량이 덜 된 등지방 두께를 사양관리, 그러니까 사료 급여량을 줄여서 조절을 하려고 사료량을 제한하니까 소들의 유전 능력이 최대로 발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수십 년 동안 개량을 가장 많이 해둔 근내, 도체, 그리고 등심 단면적은 사료를 먹어야만 높아지는데 말이죠. 이 상황은 도체, 등심, 등지방, 근내 이렇게 4마리 토끼가 있는데 등지방이라는 반대로 뛰어가는 토끼를 잡으려고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도체, 등심, 근내 이 3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저희 농장은 이 방식과 반대의 방향을 추구했는데요. 저희 농장의 실제 출하 성적 데이터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번에 출하한 소들을 구매한 게 2020년도인데 당시 새송아지의 평균 가격은 429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 송아지의 평균 구매 가격은 395만 5천 원으로 34만 원 이상 더 저렴한 송아지들이었어요. 이 저희 농장의 송아지 구매 가격에는 운반비랑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 실제로는 40만 원 이상 빠지는 송아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당 개체들의 유전 능력, EPD 값을 보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EPD 값은 A, B, C, D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유전 능력이 좋은 송아지들이었다면 A나 B가 40에서 50%로 많았겠죠. 하지만 저희 농장 소들의 EPD 값은
A가 24%, B가 27%, C는 26%, D는 23%로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근대지방도의 EPD 값은 심지어 D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농장의 평균 근대지방도는 7.2에 투플러스 출현율 64%로 상위 2%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 유전 능력이 출하 성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 결과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EPD 값이 좋지 않은 소들조차 이미 한우의 개량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서 좋은 사료와 알맞은 방법으로 사용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등지방 두께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잠시 후순위로 밀어두고 근내와 도체를 확실히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같은 정액도 그 정액의 유전 능력에서 낼 수 있는 출하 성적의 범위가 있을 거고 근내와 도체, 등심에서 그 유전 능력의 최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1203이라는 정액의 전체 출하 성적 평균 근내 지방도가 7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의 범위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소의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걱정해서 사료의 양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 소가 근내나 도체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유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출하 성적을 끌어올리는 거죠. 저희 목장 소들을 보면 전부 다 같은 사료를 먹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 관리를 했음에도 등지방이 3mm인 개체도 있고 30mm인 개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지방이 30mm인 유별난 개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농장의 모든 소들에게 사료를 덜 주고 제한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소들의 근내, 도체, 등심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걸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일부 중매인들은 오히려 C등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농협 음성공판장에서 하루에 거의 100마리 정도의 소들을 낙찰 받는 과연미트 이정익 대표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용량 등급 C를 겁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C등급 출현율이 많은 농장일수록 그만큼 고급육을 만들고자 하는 생산 의지가 강하고 소에게 사료를 충분히 많이 먹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중매인들은 오히려 C등급을 맛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면 효과를 크게 볼 농장과 적용하지 말아야 할 농장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혹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농장은 10마리 출하해도 C등급은 거의 없거나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개량과 사양 관리가 아주 잘 된 상위 1% 수준의 농장이거나 소의 출하 성적이 그닥 좋지 않은 거죠. 아마 후자의 경우라면 이런 농장은 도체중이 작을 확률이 큽니다. 도체중이 작으면 C 출현율은 낮아지니까요. 실제로 용량 등급 계산식에서 도체중은 클수록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C 출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하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농장들은 C가 거의 없거나 10마리 중에 한 마리꼴 나올까 말까이고 도체와 근내의 성적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등지방 두께가 아주 얇은 농장이라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보수적으로 사료량을 늘려주지 않은 거죠. 반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농장은 유전적으로 이미 개량이 많이 된 농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터뷰를 했던 한길 농장과 같은 경우인데요. 대표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 한길 농장의 유전 능력은 유전적으로 상위 10% 정도에 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개량이 많이 된 농가는 이미 근내나 도체는 어느 정도 상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끼 예시로 들면 근내와 도체라는 토끼 2마리는 이미 잡아서 내 그물망에 넣어둔 거죠. 이 단계라면 더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해서 등심과 등지방까지 잡으려고 노력해 볼 만한 수준인 거죠. 이렇게 상위 10% 수준의 유전 능력을 가진 농장의 방식과 저희같이 평범한 농가가 하는 사용관리 방법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의 개량 정도가 평균 정도이거나 저희 농장처럼 중급 정도의 평범한 송아지를 사오는 농장이라면 등지방을 얇게 하려다가 근내와 도체를 놓치지 않게 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등지방 근내 둘 다 포기하지 말고 근내 지방도는 높게 등지방 두께는 얇게 키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냐라고요. 물론 맞는 이야기이지만 등지방과 근내 지방은 결국 같은 지방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방만 늘리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같이 속값이 하락한 시기에는 근내 지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근내 지방이 높을수록 가격 하락률이 낮은 상황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4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그걸 인정하고
등지방은 일단 후순위로 잠시 밀어두고 근내와 도체를 확실히 잡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한우 컨설턴트 분들이나 박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농장의 1년 평균 성적을 보고 등심을 좀 더 키우고 등지방 두께를 줄이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수치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그 결과를 얻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이상적인 느낌인 거죠.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방식은 조금 현실적인 방법에 가까워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더 중요한 건 취하는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오해할까봐 다시 정리를 드리면 우리의 목표는 등지방 두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근내, 도체, 등심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등지방 두께가 일부 높아지는 걸 감수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근내, 도체, 등심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등지방까지 신경을 써야겠죠.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